서울만 오르고 끝이냐?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번에 박근혜 문재인 정권 있을 때 서울 강남 상구부터 올랐지만 다 퍼졌어요. 이번도 강남 상구부터 퍼지고 있는 거예요. 쉬워요. 그 다음에 퍼질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사지 마시고 지금 타이밍에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하는 투자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라는 시스템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 직장이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에서 해외에 그냥 유학생이 아니라 해외 공무원을 초청해서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곳이었어요. 거기 제가 했을 때가 44개국이요. 막 솔로몬 아일랜드 있는데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 데서도 와요. 그리고 지금 거기 돌아가서 고위 공무원 분들도 계세요. 그럼 다양한 국가의 부동산 시스템을 제가 그래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전세 시스템이 한국밖에 없어요. 다 월세 아니면 매매예요. 그리고 이게 현실로 일어났을 때는 제 얘기가 의미가 없겠지만 많은 국가에서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집을 사는 걸 이미 포기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무리 한국에서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실 거 저도 알고 제가 이미 몇 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국가에서 월세로 살면서 런던에 사는 그 공무원이나 학생한테 야, 너 런던에 집 안 사라고 물어봤을 때 안 사, 나중에가 아니라 아예 나는 못 산다고, 난 여기 월세 입자인 거라고 아예 대답을 하세요. 내 집을 사면은 다른 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늘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세 때문이에요. 야, 전세랑 매매, 그러니까 내가 전세로 살면서 매매할 수 있는 이유가 뭔데? 이게 제가 주장을 해오다가 안 먹히다가 요새 이제 다 들어주세요. 이거에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도 받았었는데 전세가 있으면 월세가 못 올라요. 전세자금 대출이 있잖아요. 전세는 정말 서민을 위한 거예요. 전세로 목돈을 모아서 소비되는 금액을 최소화시켜서 매매할 수 있는 대비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세가 지금 요새 약간 뭐라고나 할까요? 전세자금 대출도 약간 불안정하고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문제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는 예전부터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전세를 끼고 사는 건 은행에서 돈을 빌리냐 민간인한테 돈을 빌리냐예요. 전세가 생긴 이유 자체가 예전에 한국은 고도 성장을 하면서 개인한테 대출을 잘 안 해줬어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몰아줬어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몰아주다 못해서 어음 시스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업하기 위해서는 땡겨올 수 있지만 집을 사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융통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는 게 어려웠어요. 제도권에서. 그래서 계모임을 했죠. 계모임도 원래 연구 대상에 논문도 있거든요. 계모임과 비슷한 게 전세. 민간끼리 돈거래를 활성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하는 분들이나 기업이 대출을 땡겨 썼고 이게 부족하니까 외국에서까지 땡겨 쓰다가 터진 게 IMF예요. IMF가 끝난 다음에 금융권이 버티다 못해 민간인한테까지 대출을 오픈한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전세자금 대출까지 오픈이 됐습니다. 그럼 내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는 건 남의 대출을 끼거나 남의 돈을 끼거나 또는 이게 싫다면 민간은행에서 돈을 꼬우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전세금 반환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이 탄탄했어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은행에 돈을 빌려 사는 것만큼 안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아직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 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전문적으로 해도 시행이나 부동산 쪽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예전에 비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이 만기가 됐을 때 안전도가 예전만큼 탄탄하진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기가 됐을 때 전세가가 내려갔을 때 내가 이 돈을 돌려주려고 할 때 전세자금 반환 대출이 예전만큼 안 나와요. 그리고 전세 수요가 또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셨겠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정부가 또 손대지 말란 법이 이제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전세 믿고 집을 샀는데 만기 때 전세입자가 나가버리거나 전세 수요가 더 줄어들거나 아니면 반환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은 전세를 끼고 샀던 집이 나중에 내가 채무 불이행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확률이 높진 않아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요거는 일단 알고 자금 계획을 조금 안정적으로 세워서 내 집 마련을 할 거다? 그러면 전세 끼고 오케이. 그런데 내가 나중에 돌려줄 능력도 안 되거나 대출도 어렵거나 전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데
전세금 하나 믿고 집을 사는 거는 한번 여러 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서울의 구축과 외곽의 신축 중에 어디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부동산 공부를 만약에 새롭게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전 그거였어요. 이놈의 서울은 도대체 뭔가? 아니 그 서울만 왜 이렇게 비싸지? 몇 배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강북이랑 강남은 집값이 5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말이 5배지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전에 일기 신도시 분당이나 일산 심지어 반포도 집어넣어도 돼요. 집값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심지어 목동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벌어지다 못해 아예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벌어졌거든요.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부동산의 가격을 만들어내는 근원은 무엇인가? 근데 이건 쉬워요. 예전에 서울값이 폭등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계속 이 전환이 됐잖아요. 일자리가 서울에 몰릴 때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추석이나 설에 아직도 시골에 많이들 내려가시잖아요. 그럼 거꾸로 그분들은 고향을 떠나왔다는 거거든요. 왜 떠났을까? 갑자기 서울이 멋있어서 떠나온 건 아니에요. 부모님과 가족을 등지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오는 이유는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더 잘 먹고 사는 거.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조건 일자리가 필요해요. 근데 서울은 고도화, 고밀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서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기울인 게 맞고 해외 선진국 사례를 봐도 이 밀도가 중요한 건 맞아요. 이 밀도에 대해서 리스크를 해결하는 게 도로예요. 근데 이건 나중 얘기고 서울에 일자리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몰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자리가 있는 곳 인근의 집값은 다 비싸요. 좋은 일자리가 어디냐? 일단 강남 한 150만 개 아니면 중앙 있잖아요. 그 광화문이나 종로나 아니면 마포도 마찬가지고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영등포구가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 여의도가 비싼 거잖아요. 일자리가 있는 곳 인근에 집값이 싼 곳은 잘 없어요. 그럼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저한테 질문이 오세요. 어려운 건지 제가 모르고 나갔는데 시흥이나 안산이나 대구를 가봤는데 공단이 어마어마하더라. 여기 일자리 있는데 왜 집값이 싸냐? 일자리가 뭐가 있냐가 중요해요. 일자리가 있으면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집을 사는 거잖아요. 일자리를 가졌는데 돈을 잘 벌면 비싼 거, 돈을 못 벌면 싼 집을 사야 돼요. 그러면 비싼 거 살 집 곳에는 비싼 집 공급해주면 되고 쌀 집 살 사람들은 쌀집 공급해주면 되거든요. 인천의 공단이 제 손을 보시면 이만해요. 이렇게 크다고 쳐요. 판교가 이만해요. 판교 매출이 역전했어요. 고밀도. 지금은 공단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공단 사장님들 부자였거든요. 일자리가 많아도 넓어도 얼마나 잘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자들이 살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김앤장 유명하잖아요. 우리 이제는 되게 유명한데 김앤장 사무실이 어디 있을까? 예, 종로 광화문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판사, 변호사 이분들 서초 반포 쪽에 많이 계세요. 탑 나온단 말이에요. 또 부자들이 모여 살면 두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 일단 상권부터 생겨요. 왜? 돈 잘 쓰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학군이 생깁니다. 그럼 시간이 더 지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쉬워요. 집값을 정하는 건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 그 일자리에서 얼마나 벌었느냐를 통한 이 사람들이 만든 주거 환경, 커뮤니티예요. 학군과 상권. 이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여러분 이제 떠오르는 데 있잖아요. 분당, 강남, 그 옆에 강동구, 잠실, 뭐 서초, 옆에 뭐 좀 동작구, 용산 이런 데 다 똑같아요. 성수동이 왜 비싸지는지도 아주 쉬워요. 부자들이 좋아했어요. 강 건너면 강남의 아파트를 충분히 지어줬으면 안 그런데 이제는 강남이 엄청 비싸진 다음에 그분들이 자녀분들이 다 두 분, 세 분씩 계시거든요. 그럼 같은 강남의 집을 사주고 싶겠죠. 하지만 거기 아파트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됐어요. 그 어디 사주느냐? 마용성광이 왜 비싸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분석을 해보시면은 전부 다 강 건너요. 자녀를 가까이 살게 하고 싶은데 좀 젊은 느낌? 그러니까 재개발 아니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좀 다른 감각의 지역이 생겨난 곳, 일자리가 생겨난 곳, 마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들이 아파트가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정리를 했잖아요. 서울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고 일자리 인근에 부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른 이제 부로 나가겠죠. 이런 집들이 매도인들은 튼튼하고
매수인들도 튼튼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갈 때 있어서 여기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는 다 신고가예요. 성수동 신고가예요. 한남동 신고가예요. 반포 신고가고 압구정동 신고가예요. 나머지 지역은 못 가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한 채를 한다면은 여기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곳에 해야 된다는 거죠. 최대한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가 뭐냐? 강남의 집값이 비싸죠? 그럼 강남의 일자리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한국은 뭐가 있냐면 지하철이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여기 출퇴근할 때 시간이 제일 덜 걸리는 동시에 학군이나 상권이나 주거 환경을 따졌을 때 제일 좋은 곳이 이렇게 퍼져요. 지금 그것 따라서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슬픈 얘기지만 노도강이 왜 늦게 오르거나 쉽게 오르지 못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일산도 마찬가지예요. 노도강 지하철 타고 일자리 가요. 일산도 지하철 타고 가요. 문제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야, 오래 걸리는 게 도대체 뭔 상관이냐. 예전에 이 얘기했다가 한번 비난을 들었는데 일반인이 생각하는 1시간과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의 1시간은 달라요. 여러분이 1시간당 한 2천만 원 번다고 쳐봐요. 아니, 1,000만 원 할게요. 1,000만 원. 출퇴근 시간에 3시간 쓴다? 그럼 여기 3시간만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정해져 있고 체력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3시간이에요. 이거 환산해 보시면요. 해봤거든요. 집값이 나와요. 정말로.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시간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나는 3시간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던데 집값이 몇십억 차이 나는 건 납득이 안 된다? 하지만 그분들은 납득을 한다는 거죠. 뭐든지 거기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리도 따지셔야 돼요. 실제로 걸리는 시간, 출퇴근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근데 거기 주거 환경은 어떠느냐, 이렇게 지금 어디까지 많이 올라지를 따져서 내 가용 금액을 뽑아서 여기서 쭉 퍼진 걸 공부해서 골라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서울만 오르고 끝이냐,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어요. 예전에 IMF 끝난 다음에 김대중 정권부터 다시 살렸었어요. 그때 버블7이 있었습니다. 버블7부터 오르고 나머지 다 퍼졌어요. 그리고 요번에 박근혜 문재인 정권 있을 때 서울 강남 상구부터 올랐지만 다 퍼졌어요. 이번도 강남 상구부터 퍼지고 있는 거예요. 쉬워요. 그 다음에 다 이제 퍼질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사지 마시고 지금 타이밍에 내가 살 수 있는 곳 중에 제일 좋은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데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먼저 회복을 했다면 이것도 포인트로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압구정동이나 반포의 집을 샀어요? 그럼 여기 평생 살 거예요. 더 이상 이사 다닐 계획이 없어요. 그럼 오케이. 근데 이사를 할 거라면 집을 산 다음에 얼마나 차익이 생기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능한 나중에 회복세가 올 건데 덜 오른 곳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용 가능하더라도 여기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조금은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은 더 빠지더라도 덜 오른 곳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수도권에서 저평가된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은 그거는 되게 쉽더라고요. 서울에 붙어있는 수도권도 지금 다 못 움직였거든요. 뭐 고양시도 되겠고 사실은 인천도 되겠고, 의정부 남양주 얘기하기에는 노도광이 아직 좀 그래서 그런데 거기도 좀 인기 있는 단지는 움직임이 괜찮거든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은 성남시는 이미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용인시도 수지구랑 기흥구랑 처인구가 있는데 수지구는 움직여요. 기흥구는 느리거든요. 여기가 지금 철저하게 전부 다 일자리가 어딘지를 파악하시면 철저히 거리순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경기도 수도권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노도강은 경기도랑 움직임을 같이 해요. 성남은 서울이랑 움직임을 같이 해요. 말이 그러니까 수도권인 거예요. 일자리가 어디 있고 얘랑 거리가 얼마나 되고 대중교통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경기도 어디냐는 두 번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파악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도 가보시면은 지금 만약에 전월세 수요가 좀 더 들어온다면 매매 수요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저라면은 일단은 노도강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 그쪽보다는 저쪽에 뭐 고양시나 안양이나 의왕이나 이런 데를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직장과의 거리 말고 다른 지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요? 제가 투자를 공부하면서 일자리랑 거리,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이제 그 일자리 대중교통 편의성을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예전에 한번 빠졌던 함정인데 이거는 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따졌을 때
여기가 여기보다 일자리가 가까워. 그러니까 여기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됐던 부모님이랑 가깝던 아니면 인근에 뭐 일산에 호수공원 있잖아요. 뭐가 됐든 여기를 더 선호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선호하는 지표가 뭐냐면 전세가예요. 왜냐면 매매는 올라갈 때 집을 3-4채 살 수가 있어요. 아, 난 많이 벌고 싶으니까. 근데 전세는 2-3개 계약하는 이사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막 난 뭐 홀수일엔 일산 가서 살고 짝수일엔 분당 가서 살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전세가가 높거나 전세가가 탄력적인 곳이 있어요. 전세가가 잘 안 내려가거나 그 전세 가격의 움직임도 저는 한 지표로 보거든요. 그래서 나가보시면 지금 기준으로 여러분 이렇게 알아보셨는데 공급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더 잘 나가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들은 가산점을 주셔도 돼요. 실제 수요가 많은 거니까. 전세가 나가는데 오래 걸리거나 전세 물건이 많이 적체돼 있거나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참고로 근데 이런 지역에 신규 공급이 많았다면 이건 감안을 해야 돼요. 빈집이 많은 거니까. 근데 비슷한데 전세가 더 잘 나가는 지역이 있다면은 거기는 전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요것 때문에 예전에 검단 신도시 투자할 때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이유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세가 생각했던 것보다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최악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서 현장 조사를 나갔더니 인천 검단임에도 불구하고 익내에 같은 인천 그리고 옆에 있는 부천 위로는 김포, 고양시 멀리는 안산, 시흥시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검단이 이만큼 짓거든요. 그러면 사실 다 유령 아파트처럼 빈집이니까 이 사람들을 다 어디서 채우겠어요? 거기서 들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지역들이 전세가나 매매가가 잘 못 오르죠. 수요를 뺏기고 있는 거예요. 검단 입주가 이제 슬슬 내려가요. 이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전세 수요가 어디가 많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너무 장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까지는 내가 투자한 물건이 좀 탄탄하게 갑니다.